장관이라던 소개당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평생 공직에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마지막까지도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라 이해찬에게 참 어울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듭니다. 네. 국민적 하나는 뭐 이해찬 하면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 게 정의한 것 같은데 제대로 잘하고 관심 연락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방금 50분 늦게 도착했는데 방금 도착했다네요. 또 속보가 왔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지난 30년 이상 이 격동하는 정치 현장 한복판에 항상 같은 자리에 항상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계셨던 분이라 그분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상실감이 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 40대 이상은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그래서 이번 주는 그분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국내뉴스 가봅시다. 어제 박성재 전 장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자, 출석부터 하겠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종료 임무 종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봐서 한덕수 통과 과정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 받은 걸 추천 경로로 안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작합니다. 잠깐 봅시다. 잠시 후 시할 좌회전입니다. 사항을 미리 이어서 준비하고 대통령실로 불러 170m 이상계엄 선포 계획과 좌회전입니다. 구체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 국민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이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처를 의미합니다. 한덕수 재판에서 임리관 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을 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최초로 권유한 인물로 박성재 전 장관이 지목됐습니다. 기사로도 뭐 여러 군데 보도가 됐고 판결문에서 나오거든요. 잠시 후 그 서명을 좌회전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내란 증명임무 종사라고 하죠. 내란 증명임무 종사. 너무 맞는 말이죠. 불법 계엄인데 합법의 외피, 껍데기를 씌우려고 서명을 받으려고 한 거다. 그걸 도와줬으니까 내란 증명임무 종사인데 근데 그걸 처음 건의한 인물이 박성재 전 장관이라고 판결문에 지목을 했어요. 이번 공판에서 그 문제를 따지겠죠. 저 영상을 분석하면서 판결문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공판 일정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자기 수사 농하려고 네.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여러 텔레그램들 그와 관련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 문자, 저런 문자들. 근데 박성재 장관은 저 문자가 자기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였고 법무부 과장에게 보고받은 것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네, 출석하는 박성재 전 장관 어제 여러 매체가 보도했는데 얼굴이 어둡더군요. 어두워야 할 겁니다. 이진관 판사니까. 그리고 이 뉴스가 제 주목을 끌었는데 김인석 총리가 단독 방미하고 돌아온 날인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같은 데로 캐나다를 갔어요. 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끄는 K방산 특별사절단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독일하고 수주를 우리가 경합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회장도 동행했죠. 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동행했습니다. 왜냐면 캐나다에서 그걸 절충교육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 수준은 항상 그런 게 끼는데 캐나다가 발주하는 60조를 캐나다에 재투자해라.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을 거론했어요. 캐나다에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제안했고 독일은 폭스바겐이 응답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긍정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요구에. 네. 근데 캐나다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폭스바겐이 원래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 짓고 있었거든요. 한국도 자동차 산업에 강하니까 당신들도 관련 제안을 해달라 그런 요구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뒤흔들어오는 국제 질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언론은 대통령 순방 뉴스를 대한 수치가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변수가 되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다고 했는데 300m 언덕마을 이런 방면 대통령 비서실장 순방도 그런 감각으로 이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150m 근데 좌회전입니다. 캐나다는 왜 잠수함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자동차 얘기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캐나다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지위를 부여하게 될까?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관심이 없어. 다른 데서 이걸 다루면 제가 넘어갈 텐데 아무도 안 다뤄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발 더 들어가서 해설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조금 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죠. 잠시 후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어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150m 특사로 임무를 수행하기 좌회전입니다.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이번 특사단에는 김정반 산업부 장관, 이용철 방사청장을 비롯한 잠수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한화, HD, 현대중공업을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잠시 다수의 후 우리 기업들이 좌회전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번 이어서 잠수함 사업 290m 수주권은 최근 진행되는 왼쪽 방산 도로입니다.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이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방산협력, 방산사업 수주와 관련돼서 사우디나 UAE,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난번에 이미 대통령 특사로 잠깐 방문해서 신서를 전달했고 머지않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점은 단순하게 안보협력만 가지고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 그리고 재반의 여러 가지 민간협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제가 흡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허경호 산업부 장관, 방사청장. 지금 기자회견할 때 왼쪽에 서 있던 분이 방사청장이야. 카메라 이렇게 딸린 분이잖아. 그리고 하나, 현대중업. 이분들은 원래 무기사업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현대차가 포함됐단 말이죠. 네. 게다가 왜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와 미국의 특수한 자동차 산업 분업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트럼프 이전의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분업합니다. 300m 이게 왼쪽 도로입니다. 1965년에 체결된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의 240m 자동차 협정, 지하철로 좀 옆길입니다. 수출하는 건데 미국에 차로를 이제 이용하세요.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모두 다 GM이나 크라이슬러 이름 바뀌었죠. 스텔란티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왼쪽 도로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에 이어서 각각 240m 하나의 라인처럼 지하철로 나눠서 옆길입니다. 공장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실린더는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그걸 가져가서 캐나다에서 엔진으로 조립하고 그걸 다시 가져가서 미국 공장에서 차에 탑재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렇게 완성차 하나 만드는데 국경을 평균 7번,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서로 강점이 다르고 지하철로 그리고 옆길입니다. 국경 의미가 없었어요. 여건이 없었어요. 게다가 관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주로 소형 자동차, 미국에서는 엔진이나 대형 자동차 이런 식으로 분업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산된 미국 회사의 자동차는 다시 다 미국으로 수출해야 돼요. 그런 독특한 산업 구조를 지난 10년간 가지고 있었거든. 두 나라 사이에 특수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은 민당이 집권하든 여당이 집권하든 항상 기대되는 체계였는데 트럼프가 등장해서 캐나다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 원래 서로 필요해서 분업을 한 건데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미국에 51번 제출하면서 51번 제출. 캐나다 총리가 주지사를 보고 300m 조롱하기 시작하죠. 파리역 인상 교차로에서 동시방향 차로입니다. Because I do like the old Canada route.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keep it for the 51st state. I call him Governor Trudeau. I said Governor Trudeau's doing a wonderful job. 자, 그 조롱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던 현재 마크카니 총리가 당선이 됐을 정도고 캐나다 사람들이 열받았고 신장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오랜 관계가 다시 끝났다고 탐색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영상도 전했다. Our ol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relationship based on steadily increasing integration, is over. 그리고 트럼프는 캐나다 공장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팔지 말고 미국 자동차 공장들을 캐나다에 있는 전부 미국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크거든요. 하루아침에 텅텅 비는 1,500 운동화 그런 공부에 캐나다에 지금 캐나다 그 총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요. 진입을 만나고 그래서 캐나다는 중국에 가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풀어주고 중국은 캐나다 농축산물 수입 받아주고 그런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국제관계를 다변화하고 재편화를 주고 그리고 저 양반이 이제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전 세계를 트럼프가 캠페인을 부릴 때 굉장히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무너지는 국제관계, 국제 질서 그 종말에 대해서 앞부분 찾아봅시다. For decades, countries like Canada prospered under what we call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joined its institutions, we praised its principles, we benefited from its predictability. Because of that, we could pursue values-based foreign policies under its protection. We knew the story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was partially false. 자, 저 뒤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한게 있었는데 그게 비록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히트 국가들은 예외였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또 안전한 해상 항로
집단 안보 같은 안전장치를 동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거짓말을 못 고쳐갔다.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못 고쳐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국제 질서가 더 이상 좋아져. 그 거짓말이 정말 맞아. 그리고 강대국들이 더 이상 그런 짓도 안 하고 있고 강대국이 여기서 누굴 말을 하고 국치기 더 이상 자꾸 하지 않으면 다 연설 내용을 저희가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는데 그런데 그들 거기서 그 이유이거든. 그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동맹이 당연할 것이고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그렇게 서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게 요새도 기존 국제 질서를 깨졌지만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을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편을 짜고 새로운 동맹을 맺자. 그런 연설이었는데 감사가 가겠는데 캐나다가 지금 한국에게 잠수함 얼마나 싸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경제동맹, 안보동맹 내가 만들어서 될수 있어. 그걸 G7 국가 캐나다가 캐나다가 대한민국에 붙는 거예요. 에그로섹스 국가 청와대는 그걸 알아듣는 거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대규모 사전단을 보낸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돈만 걸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업. 만약 이 사업을 사는다면 미들파워 강대국은 아니지만 미들파워로서 우리나라 위상은 예전과 달라질 거예요. 그건 뒤로 할 얘기 좀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해설 안 해서 부분 해설을 했습니다. 강원식 기술자 기억하면 직접 모시고 더 들어보고요. 300m 12시 방향 하나만 더 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어제 KBS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계엄 연루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8월에 있었던 지휘 영상을 하나만 봐야 돼요. 12월 3일 KBS가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부 인사가 사전 협의 내지 공모 내지는 최소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를 했습니까? 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통합뉴스룸 국장, 다른 회사의 이제 모두국장 격인 최재현 국장께서 퇴근을 했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온 거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송 준비가 아니었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아시죠? 네, 그 부분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상계엄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이에요, 확인이에요. 회사 차원의 확인입니까? 지금 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주노총 근로노조 산업 KBS 국가 모방한 사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고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그러니까 저희는 분이나 얘기하는 것이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신 것은 회사 차원의 판단이고 사장으로서의 책임질 판단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저게 작년 8월이에요. 근데 KBS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뭘 문제 삼는 건지 직접 들어봅시다. 왜 6시에 퇴근해서 최재형 국장이 시간에 8시 18일에 왜 회사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회사에 돌아가서 대통령실 수색기자 등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생전 들어가지 않았던 뉴스 소금실에 들어가서 KTV에서 식구가 들어오는지 소식 여부를 체크가 됐고 왜 이러느냐 라고 하는 당시 수조에 있던 직원의 질문에 정보 관련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기국과 선배분들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KBS 수사권이 기대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건 12월 3일 밤 8시 40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KTV에서 처음에 정부 긴급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각 방송사에 지금 수신을 하라고 공지를 한 게 밤 9시 18분이었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보고를 했느냐 라고 하는 그 경로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는 한겨레, 중앙 등 객관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반면 KBS에는 대통령 담화를 준비시켰던 것 권력이 진입된 사례를 일으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인 KBS를 잠깐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은 국장이 다시 회사로 돌아온 정황으로 보아 미리 계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건데 근데 그때 국장도로 회사로 돌아가라고 전화를 한 게 누구냐? 박장범 현 KBS 사장 당시 내정자였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봅시다. 최재현 당시 국장에게 전화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제 노조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최재현 국장이 되돌아왔지 누가 안 보라는 거지. 그리고 왜 KTV로부터 방송 수신을 전해라고 했던 거지. KTV가 말하기 전에 그걸 누가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박장범 사장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고 그럼 박장범 사장은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대통령실 누군가한테서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MBC가 단독 보도했죠. 그렇습니다. MBC 단독에 의하면 최재형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MBC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최재형 비서관은 계엄특보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현장 대사관입니다. 여기까지 경찰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란 주요무 종사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불법적인 계엄을 그 정보를 미리 취득해가지고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돼요. 왜 사건이 종결됐을까? 잠시 후 허니퍼에서 KBS 노조위원장 수정 모시고 나타나고 그리고 국제뉴스 미네소타에서 벌인 두 번째 아이스 이민난송 요원들을 위한 시민 처형이죠. 이건 처형 엑스큐션 스타일이라고 처형 사건. 그 정확한 전후 사정이 어제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전후 사정이 또 다른 영상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이제 무슨 얘기 있었는지 영상은 완전히 밝혀졌는데 그 영상 보기 전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은 뭐라고 했는지 들었고 An individual approached the U.S. Border Patrol officers with a 9mm semi-automatic handgun. The officers attempted to disarm this individual, but the armed suspect reacted violently. 총을 들고 접근했고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그랬다잖아요. 무장해제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지금 나왔던 용사 다 종합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봅시다. 자, 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왼손에는 총이 없죠? 네. 오른손에는 카메라, 휴대폰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근데 아이스 요원들이 여성을 저기 밀쳐요. 그러자 그 남성이 중간에 껴서 밀지 말라고 저렇게 말리러 갔는데 그때 갑자기 저 남성을 아이스 요원들이 땅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저렇게 해서 양손 모두 땅바닥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오른손은 비어있고 왼손은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다음 영상을 보세요. 저렇게 완전히 제압이 됐는데 근데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저 사람이 뭘 꺼냅니다. 저 사람 뒤 바지춤에서 뭘 꺼내요. 오른손 다시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 엎드려있던 간호사 뒤춤에 총이 있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회색 파카를 입은 사람이 등 뒤에 뒤춤에 있던 총을 저렇게 꺼내 가져간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 봅시다. 저렇게 뒤춤에서 꺼내잖아요. 네.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꺼내서 딱 손을 들고 나가죠. 저렇게 네. 총을 뺏은 거예요. 네. 총을 뺏으면서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총이라고 외쳐요. 총을 뺏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저 남자는 총이 없어요. 아예. 총을 꺼낸 적도 없지만 아예 소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그때 거기라고 외치니까 그 다음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총 건이라고 외치는 순간 총을 지금 들고 위협하나 보다. 그 말에 총을 저기서 한 사람이 먼저 쏘니까 나머지 합쳐가지고 총 10발을 쐈어요. 총을 들고 공격해서 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총을 뺏고 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오인해서 처형한 겁니다. 진짜 미국은 지금 야만의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방금 전 트럼프가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 원래 합의했는데 25%로 인상한다고 갑자기 또 진짜 그게 아마 캐나다 때문일 겁니다. 캐나다에 우리 자동차 회장이 갔잖아요. 네, 자동차 그것 때문에 저런 말을 할 것이다. 핑계는 다른 걸 되겠죠. 자, 그건 나중에 추가 해설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경선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란 관련 재판들, 김건희 관련 재판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장을 보니까 이해찬 전 총리 오늘 서울대병원에 잠시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오늘 가실 예정이에요? 방송 끝나고 바로 가실 예정이에요? 12시 반부터 아마 조정이 공문은 12시 반부터인데요. 공구를 맞이할 의원들은 9시 반. 미리 가서 두 분도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인연이 다 되시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판사 그만두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2002년 10월 달에 혼자 때 그때 이제 법현 그때 이제 정치권에 투신했는데 그러고 나서 했었죠. 그때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들 대선의 주요 종사자들 대선에서 주요 인물 종사들 근데 정말 브라이트하더만 그때는 진짜 짱짱했어요. 젊었을 때 네, 진짜 짱짱했습니다 그때.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히 스마트했어요. 그때는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원들 다룰 때 공무원들 그냥 벌벌 돌았다고. 시간 돼가지고 대단했죠. 저는 은퇴하시기 직전에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수채구역 같이 했어요. 그때 초선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1km 모르고 문서 근처로에서 그때 대표님이 이제 검찰개혁 지방형 좌회전입니다. 당 현대화 특위라는 거 온라인 플랫폼 정당 전당 투표제에 맡았죠.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제가 근데 써야 될 건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의 10억 넘는 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만들었던 플랫폼 정당 위에 지금 500만 정당을 탄생한 거예요. 500만. 그때 이후에 이제 당원 명부가 완전히 TV화가 되고 그다음에 전당 선택제가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게 현대민주당을 탄생시킨 거죠. 네. 그래서 500만이 된 거고. 근데 지금 그 직접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그 이해찬 총리가 얼굴이 무섭잖아요. 표정이 하나 아닙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 졸업 앨범을 찾았는데 초등학교 때도 저런 얼굴이에요. 표정이 평생 하나예요. 초등학생한테 나올 수 없는 표정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무서운 줄 알고 무서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전혀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그 다른 면도 좀 소개해 주세요. 나오시길래. 300m 계시면 용서 제가 교차로에서 좀 많이 하시는 분 그거 아시죠? 3시간 동안 좌회전입니다. 무슨 술을 먹으면 되겠는데 많이 먹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데 자주 드시죠? 네, 술을 좋아해. 학교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고 그래서 술을 좋아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JP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잠시 후 청양이고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부여인데 그 당시 이제 BJP 연합 정부 때 교육부 장관 했는데 다른 장관들은 총리를 패싱하고 이제 대통령 보고니까 대통령 보고를 들어가면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은 당시는 JP에게 꼭 여쭙고 상의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를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 정치라는 게 이렇게 예의 매너기도 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 맞아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항상 뭐라 하냐면 정치는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네. 그 꼼수 부리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공작하듯 하면 안 된다.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대무사를 항상 강조하셨고 그리고 공적인 마인드를 강조해야 되고 정치인은 책임질 자세가 돼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해주고 또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고 사적으로 하신 게 뭐가 있나 싶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가 사실은 일도 안 나오니까 그게 가능한데 진짜 굉장히 이제 공천에서 뭔가 좀 도움을 우리 한국 있었는데 시절에 되게 최고의 있을 때 중요해요. 이제 말은 안 하겠다. 그분조차도 나중에 이제 술 드시면서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사람 하나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막 이러면서 왜냐면 김현우 의원이 그 회사를 지금 입사 동기 나이 차이 있는데 입당을 같이 했어요, 김현우 의원이. 진짜 오래된 사이인데 제보도 날라갔잖아요. 시스템 공천할 때 그 시스템 점수화 해버리니까 그 김현우 의원이 날라간 거예요. 구하고 싶은데 본인이 만든 시스템 공천이니까 우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김현 의원이라고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건 아닌데 한번 있다고 올랐을 때 한번 올랐을 때 아유 난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다시 말씀 그 사이에 그냥 저희가 잠시 후 네, 우회전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당사자분 결과적으로 우리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씀 뭐 해도 당사자잖아요. 내가 김현 의원님으로 절대 확인하지 않았어요. 서운하죠. 상관할 수 없는 게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정말로 행동에 밝으십니다. 수치화냐. 그가 공사석을 막론하고 이런 공적인 대화가 나오면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예. 당시에서 교육부 장관 공청회에 계셨지만 그 오랜 경륜 중에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하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어떤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600m 세밀한 지식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분야를 얘기해도 수치를 항상 얘기하죠. 수치가 정확하니까. 500m 그리고 그린 테크 굉장히 산업단지 좋아요. 방향 좌회전입니다. 우선 공식 세신 거지만 예를 들어 공수처 설치하고 헌법 대통령 도입할 때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대표님 시절에 의총을 하고 7번 했어. 하고 7번 하고 또 쉬면서 또 최고위 모여서 또 얘기하고 또 의총 이걸 7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다 잡아가지고 차로를 이용하세요. 김현 의원 얘기 나와서 제가 생각나요. 김현 의원님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그때 공선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중에 토론하시는 집을 다 잠시 알잖아요. 후 좌회전입니다. 집에 새벽에 밤에 왜 나를 떨어뜨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문을 더 두드려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공천 내내 너무 괴로웠다고 빨리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을 그래서 사적으로 문제를 못했죠. 네. 안 됐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에 약속 드실 때마다 말씀하셔서 외로워졌고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또 인간적으로 또 챙기시는 살려준 정신도 많아요. 예를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 대통령 안 됐습니다. 멘토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도 항상 필요한 순간에 꼭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갈등과 혼란이 있을 때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모를 때 꼭 이해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살려줬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과거가 다 미화될 수 있는데 한때 2017년, 2018년 이럴 때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경기도지사가 끝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송에 500m 목적지가 그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불기만 해도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때. 전남 비난 쏟아지고 당에서도 막 징계하라고. 그럴 때 가장 무슨 소리냐 우리 자산인데 보호해야 한다고 꼼짝도 안 하셨던 분이 이해찬 이해찬 대표님이 여러 명을 보호해 주시는 게 이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김경수 관련돼서도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셨었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는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도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가실 예정이고요. 네, 이번 주 저도 가볼 생각이 있는데 이 작전 얘기로 넘어가서 박성재, 많은 분들이 박성재 뭐 이상준 장관도 있지만 특히 박성재 잠시 후 장관이 목적지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영장을 피하고 그리고 이 영장 기각 사유 그것이 내란이 불법인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척 열받은 인식이 겁니다. 네, 이법성 인식 어려운 말을 썼는데 불법에만 있는데 불법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적용된 첫 사례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재판할 때도 없었고 그 뒤에 변호사한테도 없었고 법무부 장관한테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위법성 인식이라는 건 고의 말고 주관적 요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거기에 범죄를 저지르는 의도라는 고의가 있고 더 추가적으로 위법성 인식이라는 소위 독일 형법학자들이 관념적인 사고를 낸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현실 사례에 적용한 첫 케이스가 아닙니다. 봐주려고 막 하자는 거죠. 죄인 가서 줄 막 모르- 지다가 나오고 한 일이 죄이긴 한데 죄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멍청이야 법무부 장관을. 아니, 거꾸로 이제 그게 왜 나왔냐면 독일에서 소위 나치들의 확신범들, 그 확신범들은 나는 그게 옳다고 역사적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그 잔혹한 범죄들을 저질렀잖아요. 인류 반인륜적 범죄.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그 요소가 이 위법성 인식입니다. 즉 확신범이라도 위법성 인식은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한 건데 거꾸로 이 박성재는 나는 확신범이었다. 계엄의 정당성을 나는 옹호해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법성 인식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를 받아들인 건데 그 거꾸로라는 얘기죠. 정말 그런 확신범도 처벌하라고 위법성 인식은 인정해주지 말라고 발전된 법리를 거꾸로 들은 말이 안 돼요. 전문가의 사랑에 좋다네. 아니 뭐 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 계엄에 어떤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지 그 당시 누가 계엄에 어떤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습니까? 심지어 국민의 의원들조차도 본인들도 계엄에 집회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근데 다행히 또 이진관 판사여가지고 이진관 판사